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시험 문제에 그 상당수가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두셔야 되는데,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중점적으로 볼 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배경하고,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전 단계 교조신혼운동 있었죠? 교주신운동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진행 과정에서 각각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마다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보통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나누죠. 그래서 그 2단계 나누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다른 책에서는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그 소라는 그 진행되는 순서 관련 사료들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나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내용을 보고 이제 정리하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그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상황은 그 농촌 경제가 파탄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양극화는 개항으로 인해서 곡물 상품화의 추세 속에 그 양반 관료와 대상인 지주계층 등 이익을 보고 소농민과 빈민층, 소상인들이 몰락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경제적 이제 침탈이 강화되죠. 중개무역을 이제 해서 자국의 상품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자, 이 중개무역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뒤에 구한말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 더 해드릴게요. 경제사 관련된 얘기 때. 자, 그중에 이제 쌀이 많이 생산하는 곳이 이제 호남 지역이야. 호남 지역의 경제 침탈이 이제 강화되는데 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냐? 자, 먼저 이제 일본 애들이 그 한국인 이제 대리인들 시켜서 입도 선매는 뭐냐면 쌀이 익기 전에 미리 사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리대로 해갖고 그 당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생활을 국직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도시로 가서 유민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모군련 때 또 합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들이 이제 땅이 농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이제 땅을 사들여 가지고 이제 경작권을 뺏어 가지고 뭐냐면 경영을 하려고 하고 토지를 확대시키려고 하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토지가 약탈당하고 뭐 소작농가 인상되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중앙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중앙 관리들이 이제 균전사라든지 그다음에 전운사 이런 것들 이제 내보내는데 균전사라는 거는 원래 이제 좋은 목적에서 내려보낸 그 관리이에요. 그래서 균전사의 목적은 이제 항구지 개간 있죠. 예, 항구지 개간을 목적으로 해갖고 그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걸 이제 했는데 막상 이들이 이제 내려오고 나서 본래 목적보다는 항구지 개간시키도록 이제 약속해놓고는 개간을 해놓고는 땅을 뺏어버려. 예, 그리고 면세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면세 조치를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다음 전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이제 조사의 공반을 담당하는 이제 중앙관리인데 얘네들이 내려와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요. 어떤 목목을 세금을 걷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좋은 선들이 목선에서 증기소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그 나라들이 와 서양 여강들이 와갖고 이런 이제 뭐냐면 화물 운송업을 이제 장악을 하니까 정부에서 우리도 좀 증기선으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화물 운송을 좀 다시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언을 맡고 있던 경강상인들에게 증기선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나?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 구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운사가 내려갖고 증기선을 구입한다는 목적으로 해갖고 막 삥땅을 걷는 거죠. 자, 삥을 걷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그때 내었던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군전사 폐지와 전운사 폐지야. 예,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농민 분기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동학농민 운동 이전 때부터 이미 18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 동학농민 운동 그 농민 분기가 일어나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 무명잡세. 그러니까 그 법에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정부나 그 지방간이 임의로 걷는 자의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어. 이런 것들 걷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악화 그러니까 동합량이 낮은 그런 것들 막 찍어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 백동화 같은 것들 예,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죠. 백동화 뒤에 얘기겠네요. 예,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대 수탈 및 외세 경제 침탈, 지중해 강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농민들이 도시에 올라갔고 특히 이제 농민 공기들이 많이 이제 또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 그러니까 도시 하층민들이죠. 대부분 예전에 농민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올라서 포도청을 습격하고 외세와 결탁한 상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개항에 대해서 좋아하냐? 별로 안 좋아했어.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이런 농민 반란이라든지 농민 봉기라든지 도시내 봉기 등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상금 지불이라든지 근대 부물 수용 비용 등에서 재정 궁핍 이런 것들이 지배층의 수탈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동학교도들이 이제 조직망을 확대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1890년대에 그 농민공기들은 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군현 단위도 이게 확대되지 못했어. 네. 그래서 뭐 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 확대시키려면 좀 더 체계화된 이제 어떤 그 조직망이 필요했죠. 이걸 이제 대신에 그걸 이제 했던 것이 동학이야. 그래서 동학은 종교 집단이지만 이 종교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나름대로 뭐야 예, 조직망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최시영이 만들었던 것이 포접제라는 거죠. 포접제. 예. 자, 이 포접제가 나중에 농민운동과 결합이 돼. 그러면서 종전에 이제 9년 단위의 농민 그 산발적인 공기가 전국적인 조직적인 어떤 농민 공기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동학교대 포접제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 관련된 배경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은 더욱 치열해졌고요. 자, 청과 일본의 침략 전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러시아, 영국 등 조선 문제에 대해 끼어들어 한반도 열강대 이해관계가 다투는 각축쟁이 되었다. 또한 국가재정은 개항 이후에 더욱 궁핍해지고 지배층의 어떤 농민에 대한 수탈이 더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절저한 대응책을 해결을 못했죠. 예. 자, 한편 이모군란과 갑신전변 이후 일본은 정치적 면에서 청의 밀려 크게 약화되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오히려 청구나 우위에 유지됐고 일본 상인들은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중개 모욕을 통해서 이때 중개 모욕인 것은 한국인 상인들 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간행이죠. 그러니까 심리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보부상이라든지 여각이라든지 한국인 상인을 끼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자기 물건을 갖다 팔지 않고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파는 거야. 음. 자, 이런 것들 중개무역으로 또 하죠. 중간에서 가지고 무역을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자기 물건을 갖다 팔아. 자국산 면제품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이들 이제 자국 제품은 제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구한말 경제할 때 이제 요걸 좀 더 설명하고 당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수출품은 쌀을 비롯한 곡물이 대부분이었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비호를 받은 일본 상인은 조선 농민들의 강한 걸 이용해서 입도선매, 예, 고리대를 했다. 입도선매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쌀이 익지도 않는데 사들이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선물 거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일본의 경제 침탈은 지방간들의 이제 곡물 유출에 그만한 반공력을 대응하긴 했으나 신호를 거두지 못했고요. 이 반공력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2000년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화되자 조선의 농촌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 갔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농민의 어떤 적개심도 높아졌고요. 자, 이와 같이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과
지배층의 농민 수탈로 인해서 조선의 농촌 경제가 파탄이 되게 되자 농민들은 정치 사회 의식이 더욱 성장했으며 농민층의 불만이 팽배해진 가운데 이들의 사회 변혁에 대한 욕구가 더욱 고조되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교조신흥 운동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저기 15년 개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볼게요. 좀 보충해서. 자, 동학농민 운동의 배경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앞장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개항의 개화 정책에서 외교과의 교육이 늘어나지만 여기 이제 어디냐면 미래엔이에요. 미래엔 110페이지.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농민 생활이 갈수록 공평해졌다. 자, 여기에 또 추가된 것이 뭐냐면 그날 민실파들의 권력 독점과 행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매간 매직이 심해졌다는 거. 또 수령들이 가혹하게 농민들의 수탄에 하여 백성들의 어떤 그 크게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 일본상인데 영국산 면직물 갖다 판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타격을 줬고, 그다음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개항 이후에 많은 쌀을 가져갔어. 예, 이거 미명 교환 체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좀 뒤에 얘기하고,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방공력이 내려진 만큼 이제 피해가 심해졌죠.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해남 교과서 좀 볼게요. 자, 해남 교과서 이제 보면 자, 19세기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개항 이후에 이제 삼정의 문란과 지방 간 수탈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자, 특히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전변에 따른 배상금지부가 개화 정책의 추진에 막대한 재정이 일으켰고 이 부담은 농민들이 지어졌다. 자, 그 일환으로 이제 약간 이제 전운사들이 이제 뭐 파견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증기성 구입 비용을 이제 뭐냐면 한다고 농민들에게 수탈을 했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도 어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그 관리의 부정과 수탈을 간첩히 고발하는 어떤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집단으로 이제 간증의 원로가 그 당시 간문회국 그 앞에서 간 앞에서 이제 그 간화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욕을 주장하는 그런 걸 하거나 수령에게 이제 민원을 넣는 소장 같은 거 올리는 등소 운동을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게 무고죄로 처벌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노동자들, 농민들이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건 이제 탈법적인 행동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거는 농민 봉기, 그러니까 밀란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어요. 19세기 밀란하고요. 이 19세기 밀란이 아니라 19세기 중반 때, 그러니까 개항 이전의 밀란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893년에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농민층이 강청을 장악하고 수령을 쫓아내고 직접 개혁을 나서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1890년대에 그렇게 농민 봉기가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조선에 있던 서양인 선교사들은 나라 안에 불평등이 노골화되어 있고 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소문이 조선 의 유럽 거민들에게 사이에 돌고 있다 할 정도로 농민 봉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농민 봉기는 한계점이 있다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9년당의 소규모 적이었다는 것, 이례적인 성에 강했다는 거, 예,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것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점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이런 것도 진행이 돼서 교조신호 운동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교조신호 운동이라는 건 뭐냐? 이때 교조라는 것은 그 체제요죠. 자, 체제요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신호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신원 운동은 건국대전에 보장된 합법적인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조 신호 운동은 초기 때는 종교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교조의 신원을 해달라는 종교적인 목적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뭘 노리고 있었냐면 합법화. 그다음에 동학은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뭐 탄압받는 것도 있지만 관리들이 이 동학교도들의 이제 뭐냐면 재산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 불법 집단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교조 신앙을 통해서 합법화를 꾀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훈 집회를 계기로 해서 이게 점점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걸 그 종교적으로 이제 지냈던 북적이 여기 남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더 발전돼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제 뭐냐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교조신흥운동 자체도 예전에 단독 문제 또 한 문제 나왔고 가끔씩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교조신흥운동은 어떻게 진행됐냐?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인 교조 신앙 운동이 이제 뭐냐면 공주 3대 집회죠. 그래서 1892년 12월 달에 이제 일어났던 공주 3대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 3대 집회는 이제 처형된 고주 최재홍의 원한을 이제 풀고 동학교도의 탄압 방지 및 포기의 자유 인정도를 요구하면서 그 당시 이제 공주나 3내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감찰사가 우리는 이제 이거는 우리 소관 문제가 아니니까 너네들 이제 서울에 와서 해라.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해요. 이게 이제 제2차 서울 복합상소야.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죠. 자, 이 복합상소라는 것은 이제 국물 앞에서 성공이나 박강호 같은 사람들이 막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야. 엎드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주 신원과 함께 외국 공사관과 교회 문 앞에 외국인의 어떤 철수를 요구하는 경문을 이제 게시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 세력의 간섭과 조정의 강경 탄압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한 달 뒤에 일어난 게 금구 집회예요. 이 금구 집회는 잘 알려지지 않아. 네, 보훈 집회에 비해서. 근데 이때부터 이제 금구 집회는 좀 앞에 있었던 교조 3례 집회라든지 서울 복합 집회처럼 어떤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좀 강한 거야. 하층민들이 주도를 했고 남적이 주도를 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좀 며칠 뒤에 이제 했던 것이 보훈 집회예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이 보훈 집회죠. 보훈 집회는 1893년 3월 달에 일어났죠. 자, 원래 보훈 집회도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재우의 어떤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 그렇지만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게 이제 남적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뭐랄까요? 종교적 집회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 집회를 바뀌게 되죠. 성격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내걸었던 국어가 척외 양창이죠. 척외 양창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양을 쫓아내고 양과 외를 쫓아내고 대를 받둔다 이런 뜻인데 이때 창의의 대상은 이제 학자들 볼때 조선 왕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니까 마치 반란이 일어나니까 동학 그 조선 왕조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조선 왕조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들의 충성의 대상은 조선 왕조였어요. 다만 그 밑에 있는 그 왕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계합파 관료들이 정치를 못한다. 일본 세력들 끌어들여서 정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 타도하는 거지 조선 왕조를 타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약간 그 동학농민운동의 반봉건적인 어떤 성격을 좀 한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자, 하여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60년대 경상도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된 동학은 인간 중심의 어떤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 정교로 발전했다. 자, 동학이 농민층의 호응을 받으며 교세를 확장해 나가자 정부는 동학을 사교도 규정하고 최재우를 국세 무민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시켰죠. 자, 그 후에 이제 이대 이제 교주 최시영이 비밀리에 3단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가 이제 확대되고 1870년대 중반 이후 강원, 충청, 호남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동학교사가 확장되자 동학교도는 삼야 보훈 등에서 대중 집회를 열고 교주 최재우의 억울함을 죽음을 풀고 동학교도의 공의를 받기 위해서 교조신호 운동을 이제 전개하죠. 그래서 교조신호 운동의 목적 두 가지 있으면 이거 쓰시면 되겠죠. 자,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푼다. 예, 동학교도의 공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히 동학교도와 농민들 대규모 참가고 보훈 집회에서는 탄광우리의 수청 미 일본과 서양 중심의 어떤 세력의 축출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는 한편 동학 중심의 종교 운동이 농민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이제 동학이 앞에서 이제 1890년대 초반 때 이제 봉기들과 좀 차이가 있죠. 뭘 이용했다? 그 당시 그 포접재라는 종교 조직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 당시 인간평등과 사회개혁 생산을 놔둔 포접재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대규모 농민세를 규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종래 산발적인 그 일어났던 밀란 형태의 농민운동은 보다 조직적인 대규모 이제 농민운동을 발전하게 됐다. 뭐 때문에? 이 포접대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미래에서 찾아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동학 관련된 교조 신호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표적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표적제. 이 표적제는 전국을 포와 저부 나눠서 관리한 동학의 조직망이에요. 그래갖고 포와 접이 있고 포는 포주, 접은 그 상에 있던 접주가 있죠. 이게 기본 단위예요. 거기에 대접, 그 다음에 도접, 또 중앙에 이제 큰 법소다 해서 충추에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각각의 포접과 접주 밑에 유기이 나는 또 교장, 교수, 교집, 도강, 대중, 중종 같은 걸 뒀죠. 자, 이런 이제 그 조직을 포접제 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정도 강행을 했죠. 그래서 경정 여러분들 이제 앞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기본 경정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동경대전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함호적겠죠. 용담유사는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예, 한글로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학교는 정부의 탄압을 처한된 고조 체제 후에 누명을 벗어주고자 교조 신흥운동을 했고 이 가운데 이제 보훈 집회 같은 것들을 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반 농민들은 점차 정치운동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보훈 집회가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내었던 게 청회 양창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보훈 집회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기출 나왔던 사료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보훈 집회에 참여했던 동학 교사들이 어사들 서울에 파견 어사들에게 보낸 글인데, 자, 위로 내세워 외와 서양을 배척한다. 아,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게 체포하고 소탕하려고 합니까? 자, 위를 내세워서 외와 소를 그 배척한다. 요걸 이제 한자 적으면 아까 척외 양창이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자, 외와 서양이 우리 임금을 끊임없이 협박하는데도 조종에서 아무도 부끄럽게 여기고 자가 없었으니 임금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 의리는 바쳐야 하는 의리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요 사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남을 잠깐 볼게요. 자, 해남
통학농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1892년 충주 공중집회 시작해서 앞에서 이제 공고대에서 교주 최재호 억울함을 풀었다고 했죠. 이 복합상소라고 했죠. 그리고 충주도 보호에서 이제 수만 명 동학교들이 민중들의 탄광 오리로 처벌 외세 배척과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집회를 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동학교들은 그 고을의 경계를 넘어섰던 그 예전의 봉기였는데 이걸 이제 아까쯤에 동학이라는 포접제를 통해서 종교 조직과 연결돼서 전국적인 정봉주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전국적인 농민운동이 발전됐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내용이 그 밑에 주가 있는데 일라는 봉기 지역에서 고을내 항전대 투쟁의 목적도 탄광오리 규탄이나 조세 수치 부담함에 대한 경제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그 농민 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밀란이 고을 경계를 넘어 벗어나면서 번란이 되었으며 대규모 번란이 중앙 권력을 타도하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장기적 지속적인 어떤 그 무장 투쟁을 하게 되었다. 예. 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포접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이제 미래로 넘어갈게요. 자, 미래 아니면 저기 7차로 넘어갈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를 보죠. 자, 보통 이 동학농민운동 여기 4단계도 나누죠. 근데 다른 책에서는 이제 2단계를 또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럼 한번 잠깐 기본 강의 내용을 가져가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동학농민운동은 일단 이제 1단계로서 고부밀란 단계가 있죠. 고부밀란 단계. 자, 이거는 고부면서 조병갑의 행포와 착취에 대한 이제 대항에서 만석본 수세를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때 이제 사발통을 만들고 이제 뭐냐 정봉주를 중심으로 습격하죠. 그러다가 이제 2단계 넘어가면 고부에서 벗어나서 전라도 일대 확산된 단계인데 이때 이제 절정기죠. 그래서 고부밀란에 대한 정부의 사후 대책에 반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보국강 및 제폭구민 이런 것들을 내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전라성 전주성까지 점령하죠. 그 과정에서 무창 창의문이나 4대 강령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3기는 이제 잠깐 후전하게 되죠. 회전개혁 실천기. 그래서 이제 전주화염을 했고 뭐 직강소를 설치하고 그런 간대고 그 다음에 4기는 이제 2차 분기죠. 그때는 참여하지 않는 북쪽까지 참여하게 되죠. 남쪽과 북쪽이. 그래갖고 이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학산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예. 이거는 청일전쟁 후 일본 내전 간섭, 특히 경복궁을 이제 포위하고 뭐냐면 개혁을 밀어붙였죠.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4식으로 나누는데 2식으로 나누는 관점은 일단 1기와 2기는 1차 봉기. 여기는 주로 남적들이 이제 주로 참여했죠. 이 남적들은 앞에서 제가 좀 설명했지만 좀 지도층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그 전라도 교인들 중심으로 있고 정치 투쟁을 선호하죠. 동학 조직을 반봉건 반회생 투쟁과 연결시켰고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교조 신흥운동을 통해 동학의 합법화를 목표하고 지도부죠. 보통 송병이 뭐 이런 사람들 최시영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1차 봉기에 일어날 때는 이제 그 최시영 같은 사람은 정봉주를 우리가 통일하겠다. 번란기라는 것들 이제 해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이제 1, 2기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남적이 이제 주도했던 1, 2기 때는 주로 반봉건과 반외세 중에 반외세적인 성격보다는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기 때 넘어가서 이제 4기로 넘어가면 2차 봉기죠. 자, 2차 봉기는 좀 전에 남적과 북적이 대립했던 것이 다시 합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반봉건이 아니라 반외세적 성격이 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1차 봉기는 반봉건, 2차 봉기는 반외세 성격을 띄고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1단계가 이제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부농민 봉기 단계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단계는 대체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단계가 이제 전초적이었던 고부밀란
밀란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1894년 12월 달에 이제 일어났어요. 근현대에서는 이제 공부하실 때 연도만에 외워주신 게 아니라 거기 이제 12월 달이나 2월 달이죠. 예, 달수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수. 심지어는 일수에 따라서 며칠의 관계에 따라 또 뭐냐면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거든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이때 이제 그 고보군수였던 조병감이 만석보를 이제 뭐냐면 만들었어요. 이 만석보라는 것은 보다는 거는 그 당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뚝을 쌓아서 냇물을 막는 수위 시설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세를 강제로 징수했어. 예. 그리고 자기 이제 봉독비를 세운다고 뭐냐면 봉독비를 세운다고 그 돈을 걷었죠. 예. 자기 부친의 봉독비를 세운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계기가 돼 갖고 1894년 1월에 그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각과 조모의 탄압과 수탈을 한 거예요. 정공주 등이 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가나를 점령해서 조병각을 내쫓고 횡포를 있었던 아전들을 징벌했죠. 자, 이에 조병각 학정의 상징이었던 만석포를 허물고 그 당시 곡물을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자, 이때 이제 그 이에 놀란 정부는 조병각을 파면하고 새로이 방어문을 군수를 파견했으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용태를 안핵사돈이 파견했는데 이후 농민군은 새로 부임한 군수부터 패정을 시행할 것을 약속을 받고 일단 해산했으나 이 안핵사였던 이용태가 그 사건의 모든 책임을 농민군에 돌리고 봉기 책임자의 주모자를 색출하는 과자 다시 봉기를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봉기에서 좀 기억할 사가 뭐냐면 사발통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발통문은 뭐냐? 내용이 뭐냐면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해남 교과서 잠깐 펴볼까요? 자, 이 사발통문이라는 게 있는데 사발통문이라는 건 원래 이제 예전부터 이제 보부상들이 어떤 맹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발을 이렇게 얹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쭉 적죠. 네.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제 주동자를 모르게 하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죽는 거예요. 공동 책임을 하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고구밀란을 할 때 이렇게 사발통문을 이제 돌려서 먼저 사전 준비를 하고 사람 모은 다음에 고부 가난을 습격해서 아전들 벌주고 부정한 거둔 곡식들을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아까 만세 그 거기 원이 되었던 만석보도 이제 허물고요. 자, 요 내용을 이제 그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고보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호소할까? 자, 군기창과 하약권을 점령할까? 군수에게 아첨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하여 탄강오리를 징계할까? 그 다음에 저부 그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곡발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자, 위 사발동무는 1868년 전국 정식 고구면의 송준섭이라는 송준시 마루 밑에서 발견됐다. 자, 이 사발동무는 고부 농민 봉기 당시에 각 고은의 직강도를 돌린 원문이 아니고 그 무렵의 여러 사실을 모아놓은 기록문이다. 서명자들은 주모자는 알 수 없도록 사번의 원을 그린 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을 그 이름에 둘러썼다. 그래서 통문에 대한 민심의 동향, 결의사항 등을 담겨 있어 공개 주도 세력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발통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거부성만 격파하고 호봉갑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더 나아가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나갈 거 할 만큼 그 당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밀란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밀란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를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넘어가죠. 2기. 자, 2기는 여기부터는 이제 고부에서 벗어나서 전라도 일대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 2기인데
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산됐는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할 때 관련된 사료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안핵사했던 이용태 때문에 이 봉기가 더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농민들은 그 당시 이제 무장해서 모여서 음, 이제 결집을 해요. 예, 거기에 창의문도 내고 그 밑에 동학교도의 무장 창의문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김제에 가서 백산에 가가지고 그 호남 창의소를 조직하고요. 일종의 지휘소가 보시면 돼요. 4대 강력과 경문을 발표하죠. 예. 그리고 농민 지휘부로서 제주유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 백산 집회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자, 백산 집회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이 지역이 이제 원래 백산이 아니었고 얕은 산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농민군들이 무기가 이제 조총도 별로 없고 하니까 죽창이 주였어요. 그래갖고 앉으면 그 죽창이 보이겠죠. 앉으면 이제 그 백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일어서면 죽창이 들고 있으니까 죽상이다. 이런 말에서 이제 백산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백상맹약에서 4대 강령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을 함부로 죽인 자는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자. 그리고 충휼을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사상은 뭐겠어요? 보국안민이죠. 그 외놈을 몰아내어 그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척외 양창이죠.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모아 서울로 쳐들어가 건기를 모두 없앤다. 이건 제폭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기 때 대표적인 이제 보호관민과 제폭군이 이런 것들을 이런 것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백산에서 백산 경문을 공포하죠. 백산 경문. 그래서 농민 봉기를 정국화시키는 고을단에 고립하는 농민 봉기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농민들 모을 수 있는 이런 경문을 공포하는데 이 백산 경문은 그 당시 이제 되게 유명한 경문이고 한국사 능력 검증에도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백상경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눈에 좀 발라두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전략 감영군을 항토영 전투에서 격파를 하죠. 그리고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그 뭐냐면 경군 서울에서 올라온 부대들 영광에서 유인해서 항농춘 전투에서 이들 격파요. 이때 이제 그 양호 총독사로 내렸던 홍계원이 군대를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항農전투에서 격파하고 결국에는 전주성을 점령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이들 진압을 해야 되니까 진압할 병력을 파견했는데 오히려 격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요청해 청군을 끌어들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고종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대신들은 다 말렸다고요. 근데 고종도 이제 고종이 막 우겨가지고 청나라를 끌고 왔는데 자 청나라는 이제 탱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 그거 사실을 통보했고요. 일본은 그 일본은 그 통보를 받고 예전에 얘기했죠. 재물포 조약에 있는 그 자국민의 어떤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또 파견했어. 일본 애들이 자주 이제 써먹는 게 자국민의 보호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외세를 끌어들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전주 합약을 맺죠. 그리고 전주성을 강군에게 내주고 해산을 하게 돼요. 일본군이 이제 서울 그때 이제 또 뒤에 침입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끝나고 직강 설치해서 상기로 넘어가죠. 요 단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7차에서 또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에서 해당하는 단계로 동학농민군 정몽준과 김계년 등은 지도에 보호관민과 제폭군민한 기치를 내걸고 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전라도 무장에서 이제 봉기에서 전주를 합력하여 전주와 점주회약을 맺은 시기다. 자, 동학농민군들은 고구를 다시 점령하면서 백산을 지켜나면서
창의소를 설치하고요. 농민군 지휘부의 구성한 후 농민봉기를 알리는 백상 경문을 이제 발표하죠. 그래서 호남 각지의 농민들이 이에 합류했다. 자, 이에 동학농민은 태인을 점령하고 항토영 전투에서 전략 감영군을 이제 격파하고요. 그 이후 정읍이나 고창, 무장, 영강, 한평, 나주 등을 공격한 다음에 다시 북상해서 장성에서 정부의 강군을 물리치고 전주를 입성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장성에서 입성을 해갖고 이제 격파를 했는데 요 전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전투죠? 요거는 향농청 전투죠. 예, 향농청 전투.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 좀 볼게요. 자, 15년 개정 교정도 이 백산 집회가 나와요. 그래서 백산에 집결한 농민군들이 정봉주 대장, 김기현과 송하중, 요거는 이제 미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칼로 된 것은 미대인, 흑백으로 넘어간 거는 부한말 이렇게 해남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사령관을 추대하고 농민의 4대 강령과 경무를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폭구민과 보호관민, 제폭구민은 포업을 제거해서 백성을 구한다. 예. 부하되 탄강오리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외세를 몰아내어 내용을 담겨 있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토영 전투나 항영 전투에서 정부를 격파하고 그래서 동학농민도 1차 분기는 부패하고 무능한 양만 지배체제를 타다는 사회변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1차 분기는 1기와 2기를 얘기하죠. 요때는 반외세적인 거보단 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남을 좀 볼게요. 해남도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정봉주는 그 이웃 고대 동학 지도자 송하준과 손잡고 무장해서 대규모 봉기를 했고 1차 농기봉이죠. 그리고 여기 호남 지역의 명망이 높았던 동아중 김계남이 이제 합류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정봉주만 기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3명의 그런 사람이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봉주, 송하중, 김계남. 이들의 양력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보면 자, 송하중이라는 사람은 황방 가문 출신이야. 1892년 선운사 마해불 비결을 꺼냈다는 소문을 돌면서 이 동학농민의 지도자로 성장했고요. 고창과 정읍의 접주를 활용에다가 하다가다가 정봉준과 함께 동학농민을 일으키다 봉기가 실패한 후 체포되어 정봉준과 함께 처형됐던 사람이고요. 김계남은 전주화장부역 그 농민군의 이제 진료 문제를 대고 정군에 대입을 했는데 전주화장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 자도를 가다냈고 2차 봉기 때 정봉준은 남적군에 합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주성을 공격했다 실패한 체포되어 그 처형됐다. 정봉주의 남적군과 합류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봉주를 강경파로 생각하는데 실제 정봉주는 강경파가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의 타협적으로 온건파였다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좀 강경파는 그 김계남이에요. 김계남.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전주 하역도 이제 반대를 했고 끝까지 정부와 투쟁을 했다고 투쟁을 하는 걸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정봉주와 좀 대립을 했던 사람이 김계남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백산 집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농민군은 백산을 진을 치고 포갑하여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자.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한 보국관민을 걸고 4대 강령을 내걸었다는 거. 4대 강령 그 옆에 있으니까 옆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분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직강서 설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상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전주의 하야를 먹고 패전 개혁을 실천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 1994년 5월 동학농민군들은 전주에서 정부와 전주 하약을 맺고 전라도 일대 직강소를 설치하고 그들이 제시한 패전 개혁안을 뭐냐면 실천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전주 합약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네.
전주협약 관련된 내용. 자, 이 전주협약은 잠깐 제가 이제 거기 적어놨는데 어, 보죠. 네. 전주협약 내용을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 자, 필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자, 전주협약 내용은 정결 부당 경감. 그 당시 땅의 세금을 걷는다고 했죠? 그걸 이제 얘기한 거고. 자, 전원사 폐지. 그 다음에 균전사 폐지. 그다음에 고리대 징수 금지. 그다음 미국 유출 금지. 그다음에 외국 상인들의 어떤 내지 시장 침투 금지. 그다음에 뭐 잡세 폐지. 그다음 탄광오지 수척. 탄광오지 수척. 그다음에 민실파 제거와 대원군 옹립. 자, 이거 좀 눈여볼 게 민실파 제거와 대원군 옹립인데 그다음에 민실파는 이제 1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개혁파를 얘기해요. 개혁파. 그래서 그다음 개화 정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민실파들이 뭐 매단 매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해쳐먹었죠. 이런 걸 반감. 그다음에 또 눈여볼 게 대원군을 옹립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동학농민운동과 대원군이 서로 밀서를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그 동학농민운동이 서울을 장악하면 대원군을 옹립을 해서 정권을 이제 정치를 맡기려고 하는 구상까지 있었어요. 자, 그만큼 대원군이 좀 약간 그 당시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전주 협약을 맺었는데 이 전주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신인 전략 감찰사였던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정공주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정공주에게 위임을 했죠. 패전개혁, 전라도 일대 패전개혁을. 그래서 전주협약 때문에 그걸 한 것보다는 나중에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개인적 차원에서 정공주와 약속을 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홍계호는 전주협약을 맺었지만 약속대로 지키지 않았다. 예. 자, 하여튼 다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 그 직강소를 설치하여 그들이 제시한 패전개혁안을 실제로 옮겼죠. 그래서 패전개혁안은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치자. 근데 요게 패전개혁 2기준가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갖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패전개혁 내용이 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안 나온 데도. 왜냐면 여기 출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출처가 뭐냐면 오지영의 동학사야. 자, 이 동학사 오지영이 쓴 동학사는 거는 역사 기록문이 아니라 오지영이 쓴 소설 이름이야. 소설책이죠. 1940년도에 만들어진 소설책이고 오지영은 그 당시 뭐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나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오지영이 그때 교도단에 참여하면서 그 나중에 쓴 이 경험을 봤던 소설책인데 이 동학사는 동학교 동학농민운동을 어떤 그 소재도 하고 있지만 이건 오지영의 창작물이다. 그리고 그 오지영의 내용을 보면 오지영이 마치 남적과 북적을 하해시킨 것처럼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이거 사회적 가치가 없다. 다만 이제 여기 왜 자주 실렸냐면 동학교도와 관련된 자체 기록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1차 사료가. 대부분 이제 동학교도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 측 기록이나 정부 측 기록, 그 다음에 양반들,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의병으로 참여했던 양반들 기록. 이때 의병은 이제 동학교도 반대했던 의병들을 얘기하죠. 자, 이런 기록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학교도가 계속 남아있는 건 소수책이지만 남아있는 게 동학사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학사회 패전경을 신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요즘에는 안 믿고 있죠. 차라리 그냥 정부측 기록이나 일본측 기록 믿는 게 더 낫다. 왜냐면 얘네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주관적인 해석 차원에서는 비판적인 것을 이제 썼지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는 어, 이거는 옳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그 오주영의 동학사 내용이 예전 기출문제 나왔는데 12년 기출문제 나올 때는 바뀌어져서 정부 측이나 일본 측 기록, 양반 측 기록들이 나왔어. 그래서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긴 없는데 하여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몇 개 교과서에는 또 실려 있으니까 좀 볼게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자, 여기 보면 동학도는 정부의 원안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네. 서정이랑은 여러 방면의 정부 활동이 이제 협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광오리 그 재상을 조사에 엄징하고 행포한 보호를 엄징하고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실 징벌하고 등등등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거와 관련된 거예요. 경제적인 거. 그러면 경제적인 걸 쓰면 어디야 오죠? 3번 무명의 잡세를 일제 폐지한다. 그러니까 법률 외에 그 무명 잡세도 있죠. 지방관이나 중앙관료 중앙에서 함부로 걷는 거 이런 것도 일제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외화 통하는 자는 아니 이거죠 아니죠. 이건 좀 잘못했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자, 공사체에 물려나고 기왕이권 무효한다. 토지를 평분에 분양한다. 자, 이거는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예, 경제적인 거와 관련된 거야.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토지를 평분에 분양한다. 요거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경작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학계 다수설이에요. 예, 토지 소유권까지 똑같이 날아갔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볼 게 뭐냐면 가보개혁에 반영됐던 것들이 뭐냐. 그냥 1차 가보개혁과 연결돼서 이제 좀 보면 자, 노비문서 소각, 그 다음에 청산가부 개간, 허용, 관리 채용에서 지별타파 인지 등용 이런 것들 그리고 7종의 천인차별 개선하고 백정에 대한 정상관 없습니다. 주로 신분적 개혁 있죠. 이런 것들 신분적 개혁 같은 사회적 개혁들은 이런 것들은 가보개혁에 1차 가보개혁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을미개혁, 가보개혁, 그다음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이런 개혁들의 공통적인 거. 예. 이거는 9번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리채용에서 지벌탑하고 인지를 등용한다. 예. 이 내용인데 여기는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갑신전면, 가보개혁, 공통도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그리고 반외세적인 성격은 여기 있죠.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반외세적인 성격 있죠. 그리고 이제 반봉건적인 것들은 요거 있죠. 앞에 가보개혁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요거 더 추가하면 이런 것도 뭐냐면 반봉건적이죠. 여기 가보개혁 플러스 요 내용도 그래서 이 반봉건 반외세적인 측면에 또 표현적 12기조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좀 볼게요. 요거는 앞에서 오주영의 동학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주영의 동학사보다는 좀 정부측 기록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나왔던 것들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 나온 것들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군정 한국 삼정 그 삼정의 개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전사 있죠. 네, 군전사를 확파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내용 보면 봉가올의 둘째 호역전을 이전에 따로 호마다 두량시내어 배정할 것. 이 호역전은 동포전이에요. 그 밑에 있죠.
동포전과 호역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흥성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군역법을 실시했다고 했죠. 아니 군역법, 호포제를. 호포제를 실시했는데 이 호포제를 세금을 이제 포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납부할 땐 호역전이라 했어요. 호역전. 예. 그래서 1필을 납부할 때 그 당시 2량씩 계산을 해가지고 대납을 하도록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호역전을 거둘 때 어떤 식으로 걷냐면 2량씩 걷는 게 아니라 3량, 4량씩 걸어. 왜냐면 이 시세를 이제 이게 되게 주관적이잖아. 1필에 2필 할 때도 있지만 3량 할 때도 있고 4량 할 때도 있고 뭐 더 떨어질 때도 있고, 시세에 따라 걷는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거두니까 법정 세율에 맞춰서 1필당 2량씩 해서 거둘 거.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결전이라는 게 있어. 결전. 요것도 이제 세금이 많은데 결전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결전 수점을 이제 할 때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균형법을 실시할 때 뭘 한다고 했죠? 결작을 걷는다고 했죠. 결작미. 예. 그래서 1결당 결작미를 걷는데, 자, 이거 지주들한테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동전을 거두면 결전이 되는 거야. 결전. 음, 결전. 그래서 이 결전은 전세가 아니라 군역하고 관련된 거예요. 군역. 예. 근데 원래 이 결전은 엄밀히만 지주가 걷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소장농한테 전가를 했어요. 예. 소장농이 내는 거야. 그래갖고 요걸 이제 뭐냐면 세금 그 이런 그 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것만 걷어라. 더 이상 걷지 마라. 요 내용이야.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그 세금을 싸려고 들 때, 그러니까 이제 결장비를 쓸 때 결미라고 하죠. 이걸.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운사에 혁파여 이전과 같은 그 가급에 상납을 할 거. 전운사 혁파 내용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군전사와 전운사 혁파 내용이 상당히 농민봉기의 어떤 주요 요구사항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부상의 작폐를 폐단을 금할 거. 보부상의 폐단이 그 당시 많았나 봐요. 독점을 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떼먹고. 자, 하여튼 요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요것도요. 이거는 일본과 정부 측 사료예요. 그래서 동학교도들을 이제 잡아서 치조를 할 때 거기에 그들의 주요 내용들을, 요구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정부가 파견된 강군이 동학농민을 피하자 전주가 점령되자 정부는 청에 출병을 요청했다. 청은 조선에 파견하여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자 일본도 탱진조약 구실로 조선을 보내어 일본에 상륙하였다. 요거는 좀 잘못된 거야. 네. 뭐몇 개 교과서에 탱진조약이 돼 있는데 요즘에는 재물포 조약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청의 출병을 요청할 때 청이 일본에 통과할 때 탱진조약이에요. 파병할 때 일본이 파병할 때는 재물포자. 요 내용이 그 9편에도 있어요. 9편인데 좀 잘못 전해진 것 같아요. 교과서. 네. 자, 일본의 출병을 논란 정부는 동학농민의 개혁을 요구를 받아들여 전주 하락을 서둘러 맺고 교종청을 설치하죠. 앞에 얘기했죠, 이 교종청. 그래서 교종청은 뭐를 대변한다고 했어요? 가보개혁의 자율성론을 대변한다고 했죠. 자, 그러나 일본은 경복궁을 침범하고 국왕을 위협하여 친일 내각을 조직해서 조선을 내정을 간섭했다. 자, 이게 이제 친일 내각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제1차 김홍진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죠. 이때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반발 배경이 돼요. 그래서 청일전쟁에 반발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같이 넣어놨다고 했죠. 이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또 볼게요. 15년 개정 찾아서.
자, 이 직강소 설치가 있어. 직강소 설치.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미래에 보면 청이 군대를 파견하자 조선의 상황이 주시했던 일본도 공사관과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요거는 무슨 조약일까? 그래서 아까 승인 조약이 없죠. 이거는 재물포 조약이야. 구실로 일본에 파견했다. 자, 청일 양국의 군대가 철수가 시급하고 판단한 동학농민군은 그때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전주합의를 맺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직강소를 설치했어요. 자, 예전에 이 직강소가 민정기구 직강소가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기출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이 직강소의 성격을 써라,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직강소는 전라도 지역에 53개 군의 직강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군수와 함께 이제 개혁을 추진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집행기구도 있고 의결기구도 있고 호위군도 또 구성을 했어. 네. 그래서 이것은 개혁을 설치하기 위한 민정자치기구예요. 네. 그래서 직강 설치자는 개혁을 실시한 하기 위한 민정자치기구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패전개혁을 실시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직강서 개혁 내용이 있죠. 이들은 신분의 성별과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한강 오리를 징벌하고 부당한 생을 폐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의 지방 권력 기구였던 직강소는 신분제 폐지, 삼정개혁, 고리체 무효화, 고리체 무효 없네요. 예, 지주개혁, 조세징수, 치안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폐기하고 신분적 계급 질서를 해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조선을 봉건사회로 그래서 근대사회로 이행을 하려고 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직강소가 모든 지역에 설치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직강소 모든 지역에 설치하지 않고 전라남도의 나주 지역은 설치되지 않았어. 요 지역은 상당히 뭐냐면 전라도 내에서 보수적이고 양반 유생들이 되게 강한 지역이야.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지역들은 그 양반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민보군, 그다음 의광, 의병이라는 건 이제 얘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민보군이나 의병들을 익혀서 오히려 동학농민운동을 타도하는 데 앞장섰죠. 일본과 정부군에 협력해서. 예. 그 예외적인 지역도 있었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다급하게 청에 요구를 했고, 청이 군대를 보내자 청과 탱진조약을 맺고, 자, 여기 딱 보면 이것도 일본 역시 자국민을 보호해서 군대를 보냈다. 탱진조약이 있지만 요거는 탱진조약이 없고 이것도 제무포 조약의 내용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런 문제 나오면 재물포조약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편이도 있고 이거 보면 이제 웬만한 책에는 탱진조약보다는 재물포조약이나 이렇게 일본 자국민보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목적은 청에 밀려서 밀리고 있던 정세를 뒤엎고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직강소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패전개혁을 시한 직강소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관련된 이제 뭐냐면 사료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직강소의 패전개혁을 시청하게 만들어진 간민 공동 행정기구다. 그래서 동학농민들 직강이 맡고 있던 지역에서는 농민의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군은 직강소를 통해서 수탈에 앞장섰던 지주와 탄가공을 처벌하고 불량한 조세를 개혁하면서 쌀 유출을 위해 반공령을 실시했다. 이 반공령 실시는 이제 여기 내용만 있네요. 예,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차 분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2차 분기 진행 사항들 좀 요약해서 먼저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그 일본군들이 청일전쟁 익히고 뭐 경복궁도 포위하고 하니까 이 당시 그 전라도에서 김학재 협조 아래
삼내에서 직결을 해요. 그때는 이제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도 같이 직결해. 예. 그래서 그 당시 삼내역을 직결한 그 남쪽과 송병이가 주도한 북쪽이 농산에 직결하죠. 그리고 나서 공주를 거쳐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우금치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일본군과 정부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우금치 전투에서 완전 학살당하죠. 이건 전투가 아니에요. 왜 학살됐냐? 당연히 무기가 열세기 때문에. 일본은 명치 380 소총인가? 그거와 이제 기관총, 맥신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이제 뭐냐 동학농민운동군은 어, 거의 죽창 그리고 10명 중 한 명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총도 사거리가 100m밖에 안 되죠. 일본식 그 명치 386 조총은 사거리가 1000m가 넘어. 맥신 기관총도 있고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몇 명 다치고 거의 학살 수준으로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전라도 일대를 이제 포위하면서 아래로 막 내려오죠. 전라남도 쪽으로. 그래서 뭐 논산 항하대 전투, 항화대 전투, 그다음에 공구 원평 구미나 전투 등 일본군의 하륙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일본군 개화파 양반의 의병 세력들에 의해서 타도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2차 봉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봉건적인 성격보다는 반의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도 같이 참여했다.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미래에 관련된 내용을 근현대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사기는 동학농민국 제2차 봉기에 해당한 단계로서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조선정부군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민군을 진압을 나서면서 동학농민군이 이에 대응해서 다시 봉기한 시작하였다. 자, 정봉준, 김계남, 송하중 등이 이끌었던 남적과 동학농민군 3대 직결해서 논산에 직결됐고, 자, 이때 이제 소극적인 태도 북쪽도 같이 이제 동학농민군과 합세를 해. 그러면서 그 수가 20만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농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들은 서울 향하여 북상하는 중 12대 공주 우금치에서 강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이죠. 근데 이러한 전투는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크게 패배를 했고 이후 재기를 노렸던 정봉준 등 동학농민 지도자는 12월 체포되어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미래의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2차 봉기와 관련된 내용.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두 번째 단락부터 보죠. 자, 농민군의 반침략 기치를 들고 다시 봉기하여 한일 부국 투쟁이 전개되었다. 정봉주는 남적 부대와 송병의 북쪽 부대는 여기에서 만나서 논산에서 연합부대를 협력해서 논산에서 서울 경력을 이제 그 북상했다. 이때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항해도 등지에서 농민군들이 봉기를 했고 정봉주 이끌었던 동학농민군의 주력 부대는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하려고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의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크게 패배했다. 일본군과 정부군 끔찍하게 저항했던 동학농민군의 공격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정봉주, 김계남, 송하중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도 대부분 체포됐고 결국에는 동학농민 운동의 외세 위존적인 정부 태도와 운동은 외세 위존적인 태도와 일본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남을 잠깐 볼게요. 해남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우금치 전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 패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정봉주, 송하중이 잡혔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군은 흩어진 농민군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방침 아래 대규모 학살을 했다. 여기에 앞에서 한 거는 양반들이 의병이라고 자칭 의병이라는 민보군도 합세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양반들이 그 당시 그 동학농민들 별로 안 좋아했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황현이라는 사람도 이 매천년 황현인데 이 사람도 일본도 싫지만 동학교도가 더 싫었단 말. 예. 그래갖고 동학교는 사교라고 비판하면서 동학농민군들이 당시 봉기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그, 그 농민군 지도뿐만 아니라 동학에 모든 물든 사람들은 뭐냐면 푸들배들 짐승을 사다가 다 죽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항현이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강제 병합할 때 그 소문을 듣고 자결한 사람이야. 예, 자결. 그리고 매천이하고 전반적이 반일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동학농민 운동만은 상당히 그 일본에 창동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야. 아마 그게 앞에서 동학농민운동 일으켰던 사람들이 반양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신분적 질서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양반들이 좀 붕괴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요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의의를 좀 보죠. 의의. 동아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좀 보면 크게 이제 반침략적이고 반봉건적이고 반침략적인 성격이 있어요. 반침략적인 반매세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26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침략, 반외세죠. 성격의 민족운동으로서 당시 집권 세력과 일본의 침략에 대해 세력의 탄압을 동시에 받아 실패하고 많았으나 그 영향은 매우 컸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반봉건적 성격은 봉건적 지배체제 반대와 개혁을 요구하고 이는 갑오개혁 영향을 미쳐 정통질서 붕괴를 촉진하였다. 근데 이제 한계도 있어요. 반봉건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계가 있냐? 동학농민의 근대사회 건설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수구의 상징이었던 누구와 협력했죠? 대원군과 협력했다는 거.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원군들을 이제 대원을 내세워서 정치를 좀 해보려고 대원군과 또 뭐 편지도 주고받고 그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왕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 조선왕은 정치를 하려고 잘 하려고 했는데 고종은 그 밑에는 개혁파 관료들이 썩어 빠져서 그렇다. 민실파가 썩어 빠져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아운동은 반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운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비록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침략을 물리치긴 역부족이었으나 이 운동이 실패한 후 동학농민 자녀 세력들이 어디에 이제 참여했냐면 의병운동에 가담했죠. 자, 이들이 이제 참여했던 것이 할빈당이니 아이고 제대로 써야 되겠네. 할빈당이나 영학당 이런 것들이죠. 할빈당과 영학당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각각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리고 이들이 또 어디에 또 참여했어요? 나중에 의병운동에도 참여했어요. 할빈당, 영학당을 이제 가독이 의병이라고 하죠. 네, 을미의병과 일사의병 동안 10년 동안 가독이 있었잖아요. 예, 요 공백기군을 메꾸는 그 의병인데 요거는 의병운동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교과서는 미래인 교과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미래인 교과서도 여기 나와 있죠. 그 이해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좀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안후 정치와 사회개혁을 통해 양반 중시의 지배질서를 타파하고 바꾸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역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개혁과 뭐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대사회의 성격과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는데 나가지 못했다는 거.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보면 동학농민 자녀 세력들은 을미의병에 가담하여 농항 반침략 항해의병 투쟁을 마련했고 무장결사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였다. 그 밑에 이제 줄보면 영학당과 할빈당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당 교과서 좀 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개혁에 실패했지만 그대 패전개혁 요구는 갑오개혁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동학농민운동 가운데 일부는 항일 의병에 가담한 영학당과 할빈당이나 무장 조직으로 만들어 일본에 맞서 반외세 투쟁을 이어갔다. 그 밑에 이제 뭐 그 영학당 관련된 내용 있죠. 할빈당 관련된 내용. 예, 읽어보시고 뭐 뒤에 좀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자. 예. 요것도 이제 예전에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중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조금씩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독립후퇴는 이제 아가판처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강로개혁하고. 이게 이제 서로 맞물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독립운동은 이제 독립후퇴는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